단원평가 문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펜 기능이 안 돼서 다시 시작하는 부분이어서 25번 문제 보시면 여기서 찾으셔야 되는 키워드는 계약금이에요. 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희망 상사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약금 글씨가 들어오면 내가 받았는지 지급했는지 그거 찾아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지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기준으로 놓고 내가 지급을 하게 되면 내가 의무를 받을 거예요. 그들이 나한테 의무를 해줘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한테 실질적으로 권리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 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계약금을 내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 계약금을 수령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미리 내가 돈을 받은 거니까 내가 의무 이행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갚을 빚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선수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급금과 선수금의 다른 점은 내가 주었느냐 받았느냐 그 차이. 그럼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보통예금의 자산은 감소할 거고요. 계약금이라고 하는 선급금은 우리 실질적으로 증가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도 정리가 끝났으니까 차변, 대변 기록해 주시면 되시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느 변을 먼저 쓰시든 상관은 없어요. 계약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뭐로 할 거냐라는 게 취지예요. 그래서 보통 예금 100만 원 기록해 주시고 은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예금 써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차변에는 반드시 희망상사라고 하는 거래처 꼭 기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00만 원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 분기 잘 하시고 거래처 빠뜨리는 거 지속적인 실수가 조금 많아요. 뭐 그리고 시중에 이제 돌아다니는 말로는 이 분기는 맞았는데 거래처가 빠지면 1점 정도 간점한다. 그 부분은 규정화되어 있는 건 없어요. 네, 거래처 빠졌다고 점수 1점을 깎고 그리고 3점짜리 문제에서 2점을 준다라는 규정이 명문화가 되어 있으면 저도 수업할 때 그렇게 되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준다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예요. 가끔 내가 틀린 문제 다 채점을 해보면 점수가 그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 점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틀렸다라고 해서 3점을 감점했는데 그거보다 점수가 조금씩 더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어딘가에서 부분 점수가 있었단 얘기인데 그게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부분 점수는 안 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안 바라시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실 때 가채점 하실 땐 그냥 다 틀렸음 처리하시는 게 맞아요. 틀렸음 처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7번. 자, 사원 박두철의 제주 출장비로 현금 70만 원을 우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자, 지급했다라는 용어가 일단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우리는 현금은 감소하겠네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을 기록해야 된다는 건 정리가 됐고요. 자, 그리고 출장비 사용 명세서를 받아 출장비를 무엇하기로 정산키로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산을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래에 나는 출장에서 돌아오면 정산서 받기로 했어.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 돈은 나갔지만 아직 이 돈이 어디에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누구이다? 가지급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반드시 가지급금의 거래처 누구를 꼭 넣어주셔라. 대체적으로 사람 이름이 들어온다고 했었죠. 박두철이라는 거래처를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출장간 종업원이 5명이다. 그러면 누구한테 얼마 줬는지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어느 쪽부터 쓰든 상관은 없고요. 저희는 대변에 현금 먼저 쓰겠습니다. 들어오고 나간 게 명확하면 그걸 먼저 쓰시는 게 더 편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70만 원 기록하시고 그리고 차변에 가지급금이라고 기록하시고 거래처 박두철 꼭 넣어주실 것 그리고 금액 7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28번. 자, 가지급금을 지급했다라는 걸 이제 전제에 둘 거고 그 종업원이 돌아오면 우리는 정산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그 문제가 같이 나오겠죠. 자, 출장 갔던 생산직 사원 이익동이 복귀하여 3월 2일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던 출장비 15만 원을 정산하고 초과 지출분에 대한 16,000원은 추가로 현금 지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은 3월 2일 날 가지급금 얼마 가져갔어요 라는 15만 원까지 줬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월 2일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던 돈이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을 초과하여 우리 16,000원이 더 많이 쓰여졌고 그리고 그 돈은 현금으로 주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면 우리는 생산직 사원 이익동 씨한테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금액이 없이 그러면 거래처 원장에 갑니다. 그래서 거래처 원장에 가서 계정 과목 누구를 찾아서 가지급금을 찾아서 그리고 거래처는 누구를 선택해 주시고 이익동을 선택해 주시고 지급된 금액을 확인합니다. 또는 자 우리가 전표라는 걸 입력을 하게 되면요. 전표는 두 가지의 형태로 구분해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과 관련이 있느냐 그 세금이 부가가치세. 그래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하시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한다라고 얘기하고요. 매입은 사온다는 얘기고 매출은 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사고 파는 부분에 대한 전표라는 부분을 따로 입력합니다.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런데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하지 않는 건 모두 다 뭐라고 얘기한다. 그건 일반 전표에 넣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것으로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는 두 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스마트 A나 세무사랑 2는. 그리고 이걸 구분하실 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지 않는 건 다 일반 전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들 취업을 나가는데 ERP를 쓰는 회사에 갔다. ERP는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 구분 안 해요. 네, 그래서 그냥 전표 입력 메뉴로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 하나밖에 없더라. 그럼 이 전표 입력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일반 전표인지 매입 매출 전표인지 이런 걸 구분해서 씁니다. 그래서 밖에 외부로 메뉴명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냥 전표 입력으로 묶여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저는 거래처 원장에 가서 가지급금 이익동씨 거 금액 확인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15만 원 안 주면. 근데 그렇지 않고 3월 2일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매입과 매출하고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거래처 원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어디 가서 확인할 수도 있다. 일반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서 그리고 날짜는 며칠 3월 2일 날 조회하면 이 데이터가 있겠죠. 여러분 시험이어도 데이터는 다 입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가면 우리하고 관련된 DB가 필요했었다. 그럼 그 DB는 다 맞춰줘요. 네, 맞춰주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 DB 안 맞춰주고 시험 문제 내면 이의제기했을 때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다 맞았으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는 정확하게 다 입력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도 똑같겠죠, 여러분? 네, 업무도 똑같을 거고요. 그러면 저희 가지급금 무엇해라? 정산한다는 얘기죠. 그럼 3월 2일 날 가지급금 우리 지급했을 때 어느 변에 있을 것이다? 자산이니까 차변에 가지급금이라고 기록을 하셨겠죠. 그러면 정산하는 거니까 어느 변에 기록하셔라? 대변에.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대변에 15만 원이 기록되지만 우리 추가로 현금 준 게 있으니까 현금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출장 갔던 이익동 씨가 돌아와서 정산했다란 얘기만 해주고 아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출장과 관련된 이 돈은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모두 다 뭐로 처리하면 된다. 여비, 교통비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유의사항이 하나 다시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여비교통비라고 하는 건 비용이죠, 여러분. 근데 이 비용이라는 게 공장이라는 데서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사무실이라는 데서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공장이라는 데서 발생이 되면 우리는 제조 원가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무실에서 발생된 건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야 된다 이 말씀 드렸었죠. 그럼 이거 구분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상단에 보시면 생산직 사원이라고 했으니까 우린 반드시 제조 원가로 가야 합니다. 코드로 표현하면 500번대 있는 코드를 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까지 정리가 되져야 마무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변을 먼저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는 대변부터. 자, 가지급금 이익동 15만 원 상계 정리해 주시고 자, 그리고 같은 변 대변에 현금이라고 기록하시고 추가 지출분 16,000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여비교통비 다만 이 여비교통비는 반드시 제조 원가의 코드를 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개의 금액 합치시면 우리 16만 6천 원이 되죠.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선지급된 50만 원. 자, 선지급된 돈이 있었고요. 영업부 김영업사원에 대한 출장비. 그런데 특이한 건 가지급금이 아니라 뭐라고 해놨냐면 전도금으로 회계 처리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도 쓰지만 가지급금 대신 누구를 사용하기도 한다. 전도금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출장 여비를 전도금을 쓰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가지급금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금도 가지급금처럼 차변에 등장하는 자산 계정으로 정리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발생이 되는 장소는 차변이었다. 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출장 명세서를 받았다. 자, 초과된 출장비는 어디에서?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보통 예금의 잔고는 감소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출장과 관련된 명세서를 받아서 정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차변에 있었던 전도금 어느 변으로 보내서 대변으로 보내서 무슨 정리한다? 상계 정리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부분. 자, 교통비는 16만 원이고요. 숙박비는 21만 원이고요. 식대는 7만 원입니다. 그리고 접대비 12만 원이 있었다. 자, 조심하실 거 하나 있었다고 했어요. 숙박비이든 교통비이든 식대이든 아니면 내가 문구를 샀다 해서 뭐 소모품 구입이 있든 모두 다 출장과 관련된 부분은 누군가를 제외하고 계정 과목 뭐로 쓰면 된다. 여비, 교통비라는 부분으로 쓰시면 된다. 자, 교통비 들어올 거고 여비는 숙박비, 식대가 여비로 그냥 정리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비 교통비로 처리해라. 근데 여기서 단 누구는 절대로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접대비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접대비는 제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접대비가 있네요. 그럼 접대비는 그대로 무엇 하시면 돼요? 접대비로. 그래서 교통비 16만 원, 여비 교통비, 식대 7만 원, 여비 교통비, 숙박비 21만 원, 여비 교통비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16만 원 더하기 21만 원 더하기 7만 원 하시면 우리 44만 원이 나오나요? 그래서 여비 교통비는 44만 원이고 접대비는 12만 원. 우리 지급한 전도금은 얼마밖에 없고 50만 원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추가로 지출한 돈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어느 변을 먼저 쓰든 상관은 없겠네요. 네, 어느 변을 먼저 쓰든 접대비라는 거 사용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는 부분. 자,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정산할 때요. 공장 직원이었었죠. 지금 김영업 씨는 영업부 직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계정 과목 뭐로 쓰신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써야 되겠죠. 네, 판매비와 관리비를 씁니다. 자, 차변에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12만 원 기록하시고 그리고 여비, 교통비 그리고 이 부분도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야 되겠죠. 44만 원. 자, 대변에는 뭐라고 기록하시고 우리 전도금 차변에 있었던 거 상계 정리하시고 그 돈 50만 원이었고요. 반드시 거래처 김영업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우리 초과 지급한 6만 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금액 더하면 56만 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정산서가 들어오면 접대성은 반드시 구분한다. 그리고 시험은 이렇게 문구를 다 줘버리니까 여러분들 고민할 일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전도금도요. 결산하실 때 이게 가지급금 대신에 전도금을 쓴다는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산하실 때 이제 일하러 가시면 전도금이라는 부분이 12월 31일 결산하는 시점에 합계잔액 시산표 차변에 전도금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러면 그거 전도금 다 환수 조치하셔야 돼요. 네, 서류상으로도 환수 조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업 일부부터 각종 부서에 전도금이 나가 있는 상태였었다. 그런데 우리 체크카드 형태로 줬을 때는 정산만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날짜 구분하시라고 했었잖아요. 기수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정산은 기수가 넘어가서 결제가 올라와도 되지만 내가 단기 거는 단기에 넣어주고 차기 거는 차기에 반드시 구분해서 넣어주셔라. 단기에 정산서가 차기에 결제 올랐다고 해서 그거를 차기 경비로 처리하는 건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건 회계 기준도 위배예요, 여러분. 회계 기간 내 발생된 것만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기간에 대한 부분의 내용도 위배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누가 문제이다? 세법에서도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그 부분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정산을 하고도 전도금이 남겨져 있다. 근데 계좌간 이체를 해서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를 줬을 때는 전도금 계정이 등장하지 않을 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돈이라든지 뭔가를 주면서 전도금 계정을 쓰고 있었다. 그 부분이 있으면 12월 31일자로 그 전도금 정리시켜 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던 회사들은 체계가 잡혀 있으면 어떤 경우들이 많으시냐면 회사 통장에 입금시키라고 해요. 12월 31일자로 정리 빨리 해라.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해요. 정말 그 경우는 달력의 날짜로 12월 31일이 되기 전에 부서별로 다 통지해요. 담당자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지하고 그거 통장에 12월 31일째 남겨져 있는 돈 결제는 뒤에 올려도 되는데 남겨져 있는 돈 통장에 찍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남겨져 있는 돈 전도금이 들어오면 전도금 차변에 있었던 거 대변에 정리시키고 보통 예금을 증가시켜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또 일을 해야 되니까 돈 바로 빼줘요.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또는 현금으로 환수하는 데도 있긴 해요. 근데 현금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안 하시려고들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업무상에서는 회사가 어떤 시스템을 쓰고 있는지 꼭 확인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0번 문제. 자, 3월 1일입니다. 영업부 건물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고 1년분, 자, 2021년도 3월 1일부터 2022년도 2월 28일. 자, 보험료 138만 원을 무엇하였다? 납부하였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납부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의 회계 처리를 하면 그쵸? 회계 처리를 하면 뭐로 할 건지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각종 비용이 무엇되는 시점, 지출되는 시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출되는 시점에 회계 처리를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택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전부 다 비용을 처리할 건지 내가 전부 다 자산으로 처리할 건지 이건 선택사항이라고 했죠, 여러분. 근데 보편적으로 비용으로 더 많이 처리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ERP를 쓰는 특히 더 좋은 ERP 쓰는 회사에 가시면 우리는 자산으로 처리해서 이 미리 준 돈에 대한 계산을 컴퓨터한테 다 자동으로 시킬 것이다. 상당히 편해요, 여러분 써보시면.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쓰셔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 납부했고요. 내용을 봤더니 보험료 납부 당시 회사는 전액 무엇으로 처리했다? 보험료로 회계 처리하였다. 자,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는 얘기는 나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어요 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지금 저희는 비용 자리에 가서 우리 3월 1일자에 차변에 보험료 얼마를 처리했고 138만 원을 처리해 놨을 것이고 그리고 상대편에 대변에는 어떤 계정이 들어오든 들어왔겠죠. 대변에 여러분 돈 나간 계정. 뭐 현금을 줬으면 현금이고 보통 예금을 줬으면 보통 예금을 카드를 긁었으면 카드가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30번의 문제는 언제 내는 문제이다. 결산 때 내는 문제. 그래서 12월 31일 무엇을 맞이했다? 결산을 맞이했다. 자, 그러면 우린 지금 이 부분의 보험료가 기간을 보니 금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년도 2월 28일까지 그러면 회계 기간을 길게 연결해 놓고 보시면 우리 일반적인 회계 기간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로 보자라고 약속을 했죠. 12월 31일까지로 보자. 그리고 보험료는 언제 나갔다? 요즘을 3월 1일로 얘기면 3월 1일부터 언제까지? 우리 2월 28일 것까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지출됐던 보험료는 자,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이 자리는 단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12월 30일 기점을 뒤에 있는 건 차기가 되겠죠. 자, 단기는 비용이 맞지만 차기는 비용이 될 수 없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차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가 돼야 된다? 미리 준 돈. 근데 누구를 미리 줬다? 비용을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했었죠. 그러면 내가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를 비용으로 처리했는지 자산으로 처리했는지를 찾아보시고 전부 다 비용이면 자산 찾기를 하고 전부 다 자산이면 비용 찾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결산일자가 정해지면 그 결산일자를 기준으로 결산일자 이전은 비용인 거예요.
또는 수익인 거예요. 그리고 결산일자를 기준으로 추후에 해당되는 기간권은 무엇이다? 내가 미리 주면 선급이고 내가 미리 받으면 선수인 거거든요. 그러면 지출한 시점에 대해서 전부 다 비용 처리했는지 전부 다 자산 처리했는지를 보시고 찾기 놀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정리가 되는 거니까. 그럼 지금 저희는 전부 다 무슨 처리했어요, 여러분? 비용 처리했죠? 그렇죠? 그러면 3월 1일 거부터 다음 연도 2월 28일 거까지가 전부 다 비용이니까 누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요만큼까지만 비용인데 지금 저희는 이만큼 전체를 비용으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급이 없는 거죠. 그러면 선급을 찾으러 가야 되겠죠. 그럼 12월 31일자로 비용이라고 불려지는 건 기간을 지난 거로 지급하시면 된다겠죠.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부르자? 경과된 거다라고 보자. 근데 선급이라든지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부채에서 배울 선수. 자, 그 부분은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라고 불러주자? 미경과라고 불러주자. 그럼 여러분 저희는 경과 찾으러 가요? 미경과 찾으러 가요? 전부 다 경과로 처리했으니까 미경과 찾으러 가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네, 그거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할 때 내가 무슨 처리하면 지출하는 시점에 비용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결산하는 시점엔 무엇 하셔라. 우리 아직 지나지 않은 차기분에 해당되는 미경과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무슨 정리해달라? 성급 비용으로 정리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보험료 138만 원 곱하기 우리 선급에 해당되는 차기분은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두 달치 그리고 미경과 보험료는 월할 계산해달라고 아주 친절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12달 중에 2개월치만큼만 계산하시면 되죠. 그럼 여러분 계산기 있을 거니까 138만 원 나누기 12 곱하기 2 해주시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 계산했더니 23만 원. 그럼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차변에 보험료 써놨잖아요, 여러분. 그럼 보험료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소오면. 그리고 차변에 선급 비용이 생기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문제 풀 때요. 어떻게 점 푸시라고 말씀드리냐면 지출하는 시점에 비용을 처리했어요. 그러면 내가 자산이 차변에 다시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글씨를 만들 때 선급 비용이라고 쓰고 계산 공식을 써버릇하셔라. 어쨌든 내가 계산을 해야 되면 원리를 정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돈이 나가는 시점에 자산 처리했다. 그러면 비용 찾기 하러 가야 되겠죠. 그러면 지문해 봤더니 보험료를 냈는지 이자를 미리 줬는지 임차료를 미리 줬는지 글씨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경우엔 여기다 뭐라고 쓰자? 보험료, 임차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러면 내가 앞에다 쓴 글씨가 지금 현재 차변에 들어야 되는 계정이구나. 만약에 대변 정리보입니다. 그럼 이게 대변에 들어야 되는 계정이구나. 이렇게 자꾸 인식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습관을 조금 그렇게 공부하실 때 들여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전 기록할게요, 여러분. 차변에 선급비용 23만 원 기록하시고요. 대변엔 차변에 있었던 보험료 소멸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조심하실 건 무엇이다? 영업부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였습니다. 영업부니까 반드시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보험료를 쓰셔야 되겠죠. 네, 이것도 조심하실 부분 중에 하나. 자, 그 다음 31번입니다. 자, 당사는 이자 비용 선지급 시 전부를 당기 비용으로 계산한 후 여러분 지금 당기 비용으로 계산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차변에 누가 들어와져 있을 것이다. 나는 지출하는 시점에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계정으로 정리했었겠구나.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전 XX로 표시할게요. 자, 기말 결산 시 차기분은 선급 비용으로 대체하고 있다. 여러분 답 다 준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미리 준 이자 비용 중에 지금 차기분이 있더라. 그런데 그 차기분에 대해선 무슨 처리? 선급 비용 대체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결산 시점 12월 31일자 차변에 선급 비용이 들어와야 된다. 이 얘기 결론 내준 거네요. 자, 당사에 2021년도 10월 17일자로 회계 처리한 이자 비용 중 당기에 속하는 이자분은 400만 원이래요. 자, 이렇게 주면 여러분 저희는 2021년도 10월 17일자 전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전표? 일반 전표. 이제 저희가 일반 전표인지 메인 매출 전표인지 필요하면 용어를 등장을 시킬게요.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10월 17일자 회계 처리를 확인. 그럼 차변에 이자 비용이 들어와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확인해 보니 2021년도 10월 17일자 이자 비용은 얼마가 되어 있다? 850만 원이다. 근데 여러분 이 850만 원 중에 단기에 속하는 이자가 400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지출하는 시점에 이자 비용 처리했고요. 지문에 주어져 있는 400만 원은 이자 비용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미리 준 돈은 얼마가 된다? 45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성급 비용은 지금 전체 비용으로 처리한 이자 비용 850만 원에서 단기분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400만 원을 무엇하시면 된다?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린 차기분, 미경과에 해당되는 차기분의 금액이 450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가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자 비용 중 차기에 속하는 이자분이 450이다 이렇게 내기도 해요. 그럼 450만 원 그냥 분기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차기분을 준 게 아니라 단기분 금액을 줬죠. 그러면 원래 전체 지출한 금액에서 단기권 비용이 되는 거니까 빼시고 우리 차기분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기를 말하는지 차기를 말하는지 꼭 글씨 확인하고 갑니다. 무조건 빼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무조건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건 확인하시고 정리.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맞춰서 회계 처리를 하겠습니다. 차변의 성급비용 450, 대변엔 이자 비용 450. 제가 이자 비용에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건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 또는 원가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었고요.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단일 코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코드를 선택해서 쓰실 때 고민거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제 제가 실무에 가셔서 이제 이거 고민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이자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주는 경우들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자 비용은요, 실제 업무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부채에서 미지급 비용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지금 쓰고 있었다. 근데 이자는 뒤에 준다고 했잖아요. 사용하고 사용한 기간만큼만 뒤에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후지급의 방식인 건데, 그러니까 내가 사용은 했고 아직 돈은 안 나갔다라는 미지급을 정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성급이 나오는 회사가 있더라는 거죠. 무역회사 조심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역회사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된 부분 중에 성급이 있는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복잡해요. 네. 그래서 한 번에 이자가 몇 천씩도 나가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건별 정리를 해봤더니 우리 250건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네, 저희가 그 부가가치세 배우면 내국신용장이라는 걸 잠깐 들어볼 거예요. 그냥 들어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국신용장을 배우진 않는 거고요. 다만 제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부가가치세 수업할 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 양식을 보여드릴 거고 보는 요령은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자격증에 그게 붙여 나오진 않아요. 근데 실제 업무는 그 양식을 보시고 여러분들 업무를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잠깐 보여는 드릴 거예요. 보여는 드릴 건데, 근데 그거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데, 내가 은행에서 신용장이라는 걸 개설하고요. 그리고 은행을 통해서 결제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은행에 내가 일정한 이자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내가 신용장 개설을 250건을 했다. 그러면 250건에 각각 이자 비용이 생겨요. 근데 그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정말 일이 많아요. 네, 일이 많습니다. 무역업이 연봉이 센 이유가 있어요. 네, 건설업이 연봉이 센 이유가 있고요. 건설업은 인건비 관리 때문에 연봉이 센 거고요. 무역업은 무역 쪽 관련된 업무가 녹록지 않아요. 그게 쉽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거든요. 많이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연봉이 조금 다른 기업보다 조금 연봉이 좀 높죠. 네. 그래서 근데 그 기업에 가시면 좀 조심하셔라. 시험은 그냥 이렇게 내니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 이제 32번. 자, 월간 기술지를 생산부서에서 여러분 여기 글씨 지문해 봤더니 뭐가 있다? 생산자가 있네요. 자, 생산부서에서 1년 정기 구독을 하고요. 그리고 정기 구독 기간은 2021년도 10월 1일부터 2022년도 9월 30일. 자, 그리고 정기 구독 비용은 60만 원. 그리고 10월 1일자에 전화액 무엇하였다? 미리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지급하였음. 자, 그리고 이 선지급한 정기 구독료에 대해서는 전액 선급 비용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다. 자, 월할 계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월할 계산해 달라는 얘기는 12월 31일 결산을 할 건데 그 결산 시점에 당기의 비용과 그리고 성급 비용에 대한 구분을 해달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걸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 앞에서 풀었던 문제는 좀 다른 거죠. 그죠? 네, 앞에서 풀었었던 문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비용 처리했었단 얘기죠. 근데 지금의 문제는 무엇이다? 나 지출하는 시점에 차변에 무슨 처리해놨다? 나 성급 비용 처리했어.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자산 처리했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선을 긋고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앞에 있는 건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있는 건 자산인 성급 비용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를 뭐로 봤다? 성급으로 봤다. 그럼 전부 다가 성급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누구 찾으러 가야 돼요? 비용 찾으러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12월 30일을 기점에 앞쪽에 있는 건 지난 거다, 안 지난 거다, 지난 거다. 그래서 경과된 거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12월 30일 기점으로 뒤에 있는 건 미래니까 아직 지나지 않았다. 미경과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네, 그걸 찾아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맞춰서 정리를 또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산 처리했으니까 경과분을 찾으러 가자. 그리고 그 경과분이 단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용으로 정리해라. 그리고 정기 구독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기 구독료는 무엇이다? 우리 월간 기술지를 정기 구독했다. 책을 정기 구독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책은 도서죠. 그런데 누구랑 같이 붙여서 쓴다? 인쇄를 같이 붙여서 쓴다. 그래서 도서 인쇄비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생산부서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제조 원가가 되어야 되겠네요. 자, 도서 인쇄비. 그래서 제가 여기다 비용 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용은 근데 그 비용 계정이 도서 인쇄비. 그래서 도서 인쇄비는 60만 원 곱하기 자, 1년치 지불했습니다. 12달 중에 우리 몇 달치에 대한 거 계산하셔라. 여러분 우리는 단기 거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단기죠. 그래서 3달치. 그래서 3달치만큼 60만 원을 12로 나누면 우리 5만 원이 나올 것이고 그 5만 원에 우리 3개월 곱하시면 15만 원이겠네요. 됐을까요? 그럼 차변에 계상되어 있는 성급 비용 15만 원 무엇 하셔라? 대변에 감소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변엔 이 도서 인쇄비 그대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 인쇄비, 제조 원가 15만 원, 성급 비용 15만 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자, 32번 문제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 자, 시험은 참 친절해요. 모든 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업무에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학계전액 시산비에 갔더니 도서 인쇄비가 있다. 그러면 아, 얘도 성급 비용이는지 확인해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죠. 근데 기준에 어떤 캐치를 하시면 되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정기 구독하시는 회사들이 있으세요. 뭐 디자인 회사에 입사를 했다? 근데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되게 민감한 회사다. 우리 소문에서 패션과 관련된 데들. 그러면 그 디자인 부서들이 생각보다 한 부서라고 하더라도요. 책을 한 권을 구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관련돼서 봐야 되는 책들이 있어요. 그 부서 자체에서. 그러면 아예 정기 구독을 해요. 그리고 그 정기 구독 들어온 돈이 여러분 지금 저희는 60만 원 이렇게 드렸잖아요. 생각보다 돈이 커요, 여러분. 그리고 똑같은 책을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 그리고 부서가 많다? 그러면 여러 부서에 그 책을 여러 권 구입해서 다 배치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야 본인들 필요할 때 뽑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기 구독을 회사가 선택하는 이유는 할인이 돼요. 그러니까 매달 돈을 내는 것보다 우리 매달 그냥 필요할 때마다 사서 보는 것보다 정기 구독으로 정기 구독권을 계약을 하시면 할인이 되거든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더 싸게 비용을 지불하고 싶겠죠. 그러면 그 부분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성급에서 또 국세청의 세무조사 나올 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어제 수업할 때 이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자동차가 30대, 40대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 했었죠. 근데 실제 여러분 회사에 가시면 자동차가 몇십 대가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정말 지끈지끈 아플 정도로. 근데 이게 보험료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쓰는 자동차가 그렇게 대수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출장을 가다 보니까 계속 무슨 부분? 유류통행료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 회사에서 그 유류통행료 종업원이 되고 지불해줄 수도 있지만 무슨 부분? 아예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 하이패스를 자동차에 장착시키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러면 후불제이시면 괜찮아요. 후불제는 12월 31일 전까지 쓴 거에 대해서 뒤늦게 내역서를 확인하고 비용 처리만 하면 되니까. 근데 후불제가 아니라 텀블카드를 쓰는 회사가 있어요. 충전식으로. 그래서 우리 30대에 매달 20만 원씩 충전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20만 원에 30대면 매달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여러분? 600만 원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달에 다 썼으면 괜찮아요. 다 썼으면 뭐 하시면 될까요? 차량 유지비 처리하시면 되거든요. 또는 여비교통비 처리해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12월 31일자 안 쓴 돈이 남겨져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급 비용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취지가. 그러니까 시험은 글로주지만 글로주는 행위의 성격이 똑같은 걸 찾는 게 결산이에요. 그래서 결산의 성급 비용 계정도 회사마다 상당히 다양하다. 심지어는 여러분 복리후생비에 성급이 있는 회사도 있어요. 복리후생비에. 회사가 그 체력 단련 관련된 부분으로 직원들 건강의 회사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인적 자원 관리를 워낙에 잘하려고 노력들을 해요. 그래야 본인들도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종업원들이 가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되어 있는 장소를 계약에 해서 빌려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몇 명을 쓸 수 있다, 언제까지 쓸 수 있다는 걸 약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돈을 미리 내버려요. 그러면 그 복리적으로 지원했던 돈에도 뭐가 있다? 성급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들을 다 해보시라는 거예요. 고민들을.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원리만 알면 시험은 쉬워요. 밥상을 차려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만 하시면 돼요?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먹기 위해서 배우는 게 지금 요 회계처리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회계처리 능력만 테스트하는 거고 찾는 노력을 물어보진 않아요. 네, 그거는 물어볼 수가 없죠. 네,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문제 풀 때도 관련된 얘기들이 있으면 제가 실무적인 얘기도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거래은행인 대한은행에 예입된 정기예금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당기분 경과 이자를 인식하여 반영하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당기분 경과 이자를 인식하여 반영하래요. 이런 행위는 언제 한다? 결산일자인 12월 31일에 한다. 이 얘기겠죠. 그리고 이자 수익에 대한 계산은 무슨 계산해라? 월할 계산해라. 여러분 벌써 답이 나왔네요. 그쵸? 우리 이자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죠. 그리고 경과된 것만큼 나는 아직 돈을 못 받았을 겁니다. 어딘가에 돈 받는 날짜가 미래일 겁니다. 그럼 아직 못 받았으니까 미수이고 누구를? 수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이자수익 결론이 끝났죠. 그러면 미수수익과 이자수익에 기록해야 되는 금액만 확정하시면 되겠죠. 자, 예금의 금액은 얼마이다? 6천. 자, 만기는 3년입니다. 자, 가입 연월일은 2021년도 4월 1일. 시험은 항상 올해 가입한 거로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입 일자는 꼭 확인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저희는 금년도에 가입했지만 2020년도에 가입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2020년도 4월 1일에 가입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예금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1년치 이자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4월 1일에 가입을 했으니까 4월 1일부터 언제까지? 같은 해에 12월 31일까지만 이자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월할 계산해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반드시 계산의 시작점을 우리 꼭 기억해 주셔라 또는 찾아라. 자, 이자율은 10%이고요. 만기는 23년도 3월 31일입니다. 자, 이자 지급 조건 해봤더니 언제 나는 이자를 받는다? 만기에 전액 후불로 받는다. 결론적으로 나는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데 미래에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미수수익이라는 표현을 요거로 확인이 된다라는 거죠. 됐을까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면 미수수익 또는 우리 미수이자는 자, 예금 금액 얼마? 6천만 원. 그리고 이자율 몇 프로? 10%. 그리고 곱하기 12달 중에 연이자니까 12달이 맞죠, 여러분? 12달 중에
4월 1일부터 12월까지 9달이죠. 네, 그래서 9개월치만큼 이자를 계산하셔라. 그러니까 여러분 6천만 원에 10%면 600이네요. 600만 원에 대해서 12로 나누고 9를 곱하면 4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450만 원 그대로 무엇 하셔라?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시면 마무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월할 계산 문제 나올 때 조심하실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 1년짜리 얘기가 제일 많아요. 우리가 기간을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계산을 할 때 12달 중에 얼마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험은 1년을 가입할 수도 있고 2년을 가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간을 맹목적으로 1년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시작과 끝나는 기간 전체가 얼마인지 꼭 확인하는 습관도 갖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그러니까 1년짜리 보험을 워낙 많이 내고 1년짜리 얘기를 워낙 많이 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무조건 12분 얼마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들어가서 봤더니 내가 보험료를 미리 줬는데 12달치가 아니라 24개월치를 미리 줬다 이렇게 내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부터 다 끝난 거예요. 나는 맞았다고 생각하고 넣어주면 답안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항상 기간 확인하는 것도 습관을 들여주셔라. 자, 34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자 수익 20만 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자 수익은 수익의 발생입니다. 그럼 여러분 수익의 발생은 어느 변에 기록하시면 되시고 대변. 자, 그래서 대변에 이자 수익 20만 원 기록하시고 그런데 법인은 이자나 배당을 받게 되면 우리 무엇하게 되어 있다? 주는 사람이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천징수라는 세금을 뭐라고 부르자? 원천징수 세액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우리는 이 원천징수 세액에 대해서 미리 무엇하였다? 납부한 적이 있다. 이렇게 된다겠죠. 그래서 우리는 납부했다라는 의미 때문에 원천징수 원천 납부세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겠고 세금을 떼는 입장에서는 원천 징수를 한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천 징수세액은 얼마에다? 15.4%로 가정하고 법인세 몇 프로? 14%, 지방소득세 몇 프로? 우리 1.4%. 왜냐면 법인세 10%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15.4%로 가정하고 그리고 무슨 처리해달라? 자산 처리해달래요. 그럼 자산 처리하라는 얘기는 우리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라고 하는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하세요. 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자산 처리가 아니고 비용 처리해달라고 하면 뭐라고 쓰셔라? 법인세 비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세무사회만 그 시험 문제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해드렸었습니다. 그러면 답은 결론이 난 거죠, 여러분. 자, 대변에 이자 수익 20만 원 미리 기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이자 수익 20만 원. 그리고 15.4%는 20만 원에 곱하기 15.4%를 기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8,800원이 됩니다. 그걸 차변에 선납세금이라고 기록하시면 되시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 예금으로 입금됐으니까 보통 예금이라고 기록하시고 16만 9,200원이라고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당해연도 법인세 무엇에 대해서? 중간 예납세액에 대해서. 그래서 법인세 중간 예납세액 8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라고 합니다. 자, 보통예금 자산이니까 감소시켜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미리 낸 세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법인세 납부세액은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라고 쓰시면 된다? 아, 미리 낸 세금인 선납세금을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다른 거 고민거리 자체가 없죠, 여러분. 차변, 대변 어느 쪽을 먼저 쓰든 상관없고요. 자, 우린 나간 돈 먼저 썼습니다. 보통 예금 800만 원을 대변에 기록해서 자산을 감소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자산이 증가합니다. 미리 낸 세금 800만 원을 차변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 전에 원천징수에 의한 미리 낸 세금인 원천 납부세액이 있었고 자 1년치 세금 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성격인 중간 예납세액을 낸 게 있었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이제 맞이하면 될까요? 결산을 맞이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결산 시점에 가서 확정된 법인세가 얼마이다. 이만큼 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정리할 때 미리 낸 세금을 무엇해라? 정리시켜 주시고 나머지에 대한 세금을 낸다라는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12월 31일자에 회계 처리를 한다. 왜냐면 12월 31일까지 벌은 거 가지고 세금 계산할 거니까. 그래서 12월 31일 보고기간 종료일 결산 시점에 법인세 등 예상액은 2,100만 원이며
그러면 얘는 뭐라고 정리하자? 법인세 비용이라고 정리하자. 또는 법인세 비용 대신에 뭐라고 써도 된다? 법인세 등이라고 쓰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중간연합세액 얼마? 800만 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10만 원은 미리 처리한 계정을 줬죠, 여러분. 선납세금 계정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선납세금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얘기는 차변의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라는 거죠. 그러면 법인세 비용에 우리 이 돈은 미리 낸 거니까 무엇해라? 대변에 보내서 우리 냈다고 상계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납세금은 대변에 상계해 주시고, 그리고 2,100만 원 마이너스 얼마? 1,010만 원을 뺀 나머지는 뭐가 된다? 미래에 내야 될 세금. 그래서 그 세금을 미지급 세금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미지급 세금을 대변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근데 고 정리하라는 문제. 그러면 어느 쪽을 쓰는 게 더 빠르겠어요, 여러분? 차변. 그죠? 금액이 크고 계정 과목 하나인 쪽을 먼저 쓰는 습관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법인세 등 또는 법인세 비용 우리 2,100만 원.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여러분 최초의 프로그램을 구입하시고 여러분이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써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법인세 비용이라는 글씨가 들어와요. 근데 이게 예전부터 썼던 관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을 법인세 등으로 바꿔 쓰고 싶어 해요. 그래서 법인세 등으로 이제 프로그램에서 세팅값으로 바꿔서도 많이 쓰고 있다. 시험도 법인세 등으로 더 많이 내고 있고요. 똑같은 계정입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는 미리 낸 세금, 선납세금 1,010만 원 상계정리. 자, 나머지 금액 1,090이죠. 네, 이것을 미지급 세금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은 앞에 세 문제의 패턴,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두 문제와 지금 보여진 36번의 문제 중에 택일에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리고 중간연합세액보다는 원천 징수에 의한 원천 납부세액 쪽 문제를 훨씬 더 많이 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업무상에서는 기억할 건 뭐다? 12월 30일째 이렇게 처리하고 우리는 다음 연도 우리 12월 31일 결산회사니까요. 2년 언제? 3월 31일엔 뭘 내시고? 법인세를 내시고 그리고 4월 30일 누굴 낼 것이다? 지방소득세를 냈을 것이다. 그때 가서 뭐가 된다? 상계 정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그것까지 회사에서는 업무를 보셔야 된다. 근데 여러분 법인세 정리할 때요. 올해 납부세액이 있었는데 회계 처리가 안 되어 있다. 그럼 왜 안 되어 있는지 다 확인하셔야 돼요. 안 되어 있다라면 결산할 때라도 추가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빠져버리면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다 내용들을 맞춰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이론 문제로 넘어갑니다. 66페이지에 있는 문제. 다음 중 비용의 이연으로서 재무 상대표에 표시되는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이거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비용의 이연도 있고 무엇도 있다. 수익의 이연도 있다. 그리고 비용의 발생도 있고 수익의 발생도 있다.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 자, 그러면 비용의 이연은 선급 비용이죠. 그래서 자산이기 때문에 어디에 계상된다?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수익의 이연은 선수수익이라고 부르죠. 부채입니다. 자, 비용의 발생 또는 여러분 이 발생을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겠죠. 이만큼의 비용, 이만큼의 수익이 우리 예상된다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는 예상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발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비용의 발생은 미지급 비용 부채로 처리할 거고요. 그리고 수익의 발생은 미수수익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들어오는 건 선급 비용과 미수수익이 모두 다 들어올 수는 있지만 자산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비용의 이연에 해당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리를 잘 해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중 빈칸의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선급 비용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당기순이익은 과대 계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과대하다, 과소하다라는 건 정상적인 회계 처리보다 커져 있다. 작아져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요. 회계 처리에 오류를 범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자, 미수수익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기억과 니은에 들어가는 용어는 무엇이냐라고 지금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 부분에 뭘 잘못했는지 좀 따져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선급 비용은 자산 계정이에요. 그래서 선급 비용이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가 되면 당기순이익도 같이 커지느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차변에 선급 비용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대변의 비용이 소멸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 내가 지출되는 시점에 비용 처리를 하든 자산 처리를 하든 결과는 똑같아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놓고 보면 차변에 자산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급비용이라는 거. 그럼 차변에 성급비용이 들어오려면 내가 비용이라는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산이 무엇되고 증가가 되고 그리고 보험료는 소멸을 전 화살표 아래로 쓸게요. 여러분 소멸되는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자산이 커졌다는 건 재무상태표를 놓고 보면 차변이 여러분. 그러면 차변에 자산이 지금 증가하는 거냐 감소하는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제가 여기다 자산을 쓰고 이 자리에 부채를 쓰고 그리고 자본을 씁니다. 여기 이제 대변이겠죠 여러분? 그리고 어디에 가면 손익계산서에 가면 자 손익계산서에 가면 지금 어느 쪽에 차변의 비용이 들어올 거고요. 대변에 수익이 들어오겠죠. 근데 여러분 당기순이익이 지금 기업과 니은 다 보면 과대계상이에요. 다 커졌다는 얘기네요. 근데 여러분 당기수익이 커지려면 소위 말해서 수익이 비용보다 무엇하다 크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수익은 지금 고정값이어야 돼요. 수익이 바뀐다는 얘기가 들어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수익은 변화가 없고 비용의 변화 때문에 이익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무엇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일단 여기 성급비용은 비용 얘기니까 그러면 수익은 고정값이고 비용은 무엇하게 되면 감소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이익은 커질 거거든요. 그럼 지금 요 부분인데 원래 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했을 때 정상이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내가 성급 비용은 100이어야 하고 보험료는 지금 현재 얼마이더라. 똑같이 10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비용이 100만큼만 소멸이 되고 자산이 100만큼만 증가를 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오류를 범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류를 범해서 무슨 부분? 비용 100으로 처리할 걸 제가 졸면서 회계 처리를 해서 1000으로 처리했대요. 그럼 여러분 자산도 뭐가 될 것이다. 100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1000이 증가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지금 비용은 100이 감소한 게 아니라 1000이 감소했으니까 900이 더 감소했잖아요. 그럼 저 당기순이익이 900만큼 더 증가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당기순이익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다? 자본이요. 그러니까 자산이 900만큼 증가했던 부분이 여기서 당기 순 이익이 증가한 것만큼 무엇 된다? 자본에 넘어가서 얘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대가 맞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그럼 지금 자산을 100이 아니라 1000으로 잡아서 무엇하였다? 자산을 과대하게 잡았다. 자, 그리고 비용은 무엇하였다? 100만 줄였어야 되는데 더 많이 줄여놓은 거죠. 그럼 비용은 과소하게 계상되었고 자, 그리고 비용이 작아졌으니까 당기순이익은 커질 것이고 커졌네요. 그리고 자본이 무엇 된다? 커졌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여러분? 성급 비용이 무엇 됐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커진 것이다? 과대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자산이 커지면 원인을 찾아보면 이익이 같이 커졌다는 얘기가 많아요. 이익이. 그래서 지금 성급 비용이 과대하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수수익을 해볼게요. 미수수익. 자, 미수수익에 대한 부분은 회계 처리가 어떻게 차변엔 받을 권리인 미수수익이 자산으로 증가가 되고 대변에는 수익의 발생인 누군가 들어오겠죠. 저는 이자 수익을 써드린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당기순이익이 커졌다라고 했으니까 이자 수익이 커졌다라는 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 발생이 커지면서 누구도 우리 미수 수익도 같이 커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손익계산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차변에 누가 있고 비용이 있고 대변에 누가 있고 수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수익의 발생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용은 변화가 없다 해요. 대신에 수익이 증가하거나 감소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지금 내용을 봤더니 지금 누가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나는 수익이 더 커졌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수익이 기존의 정상적인 처리보다 커졌다라고 얘기하고 그럼 그거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이 커졌다는 얘기죠. 그럼 그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 자산과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 부채와 자본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발생된 당기순이익은 어디에? 자본에 넘어와서 자본을 무엇할 것이다? 증가시켜 주겠죠.
그리고 얘가 증가되는 것만큼 자산도 증가됐겠죠. 벌써 미수수익 증가됐잖아요. 그럼 이것도 똑같은 얘기가 된다는 거죠. 내가 정상적으로 은행에서 받을 권리라고 얘기했던 이자 수익이 지금 현재 200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차변에 200, 대변에 미수수익 200 이렇게만 잡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회계 처리를 잘못한 거죠. 오류를 범해서 200으로 기재해야 될 자리를 300으로 기재했다. 그러면 이자 수익 300이라고 했으니까 미수수익 받을 권리도 얼마가 있다고 얘기했을 것이다. 300이 있다고 얘기해놨겠죠. 그러면 우리는 100만큼 무슨 부분? 우리 수익이 과대 계상이 되고 그리고 자산이 같이 과대 계상이 됐죠. 자, 수익이 커지면 당기순이익이 같이 커질 것이고 당기순이익이 커지면 자본도 같이 커질 것이다. 자, 결과는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됐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답은 뭐가 된다? 자산이 미수수익인 자산이 무엇되었다? 과대 계상되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오히려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 누락했으니까 이거 회계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더 쉽거든요. 왜냐면 내가 차변에 상급비용, 대변에 보험료 들어야 되는데 분계가 빠졌다면 그거 넣어주고 아 그럼 자산을 처리 안 했었겠네. 그럼 자산 늘어나야 되지. 아 비용을 줄였어야 되는데 안 줄였겠네. 그러면 줄이면 우리는 수익에서 빼야 된 비용이 줄었으니까 이익이 커지겠구나. 이게 더 쉽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그냥 내버리면 이런 식으로 내버리면 내가 원리 부분에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면 이런 오류가 나왔느냐라는 걸 변화를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회계 처리 부분을 놓으시고요. 금액을 이게 정상적으로 처리했을 때 오류를 범했을 때 금액의 차이에 의해서 도미노처럼 영향을 주는 부분을 보시거나 아니면 아예 회계 처리를 안 했다 또는 회계 처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금액을 크게 또는 작게 했다란 그런 부분을 처리해서 비교 대치를 좀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3번은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패턴의 문제는 계속 나와요. 제가 패턴이 계속 나온다는 건 이 화살표 패턴을 계속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회계 처리 오류를 범하면 자산과 부채에 어떤 영향이 일어나고 그 자산과 부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건 비용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부분에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수익과 비용은 항상 머릿속에 갖고 가셔야 될 게 수익과 비용은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이다? 자본이에요. 그럼 자본까지 가기 위해서는 영향을 주는 자리가 있죠. 왜냐면 우리가 IS 구조를 보면 제일 먼저 매출액이 나오고 거기에 매출 원가가 있고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쭉 등장하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니까 수익이 증가하면 비용은 변하지 않았다면 당기순이익이 커질 것이고 그리고 수익이 변화가 없는데 비용이 증가했다면 당기순이익은 감소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 결과로 남겨져 있는 부분은 자본의 영향을 결과적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착지가 여기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들이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 자본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항상 머릿속에 정리하실 때. 이거는 이론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거에 따라서 재무상태표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론으로 테스트하고 싶어서 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는 문제라서 기억을 좀 해주셔라. 그럼 여러분 답은 몇 번이 되는 건가요? 우리 성급비용도 과대이고 미수수익도 과대네요.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기타 채권에 대한 단원 평가까지 이제 모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재고 자산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